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OTT로 쉽게 배우는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쓰신 박병률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경향신문 경제부장으로 있는 박병률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2007년부터 경제부에 갔었는데요. 그때 기획재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16년 이제 됐는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이런 정부 부처 주로 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그리고 은행들 이런 금융 쪽 제가 이제 주로 출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부장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을 보면서 이제 데스킹도 보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16년 동안 그 기자 생활을 왔다 갔다 하셨다고요? 네, 주로 이제 경제 쪽만 네, 이렇게 맡았습니다. 와, 그러면 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대한민국의 경제의 수많은 위기 경우를 다 현장에서 직접 보셨겠네요. 네, 2007년 금융위기, 2012년 저축은행 사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주가 하락 사태라든가 그리고 주가 조작 사태들 현장에서 직접 많이 보고 경험을 했었었죠. 예.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오늘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궁금한 것들 몇 가지 네.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정책 앞으로도 한두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제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기는 했죠. 네. 그런데도 파월은 계속 간다고 또 점도표에서도 계속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걸 한 가지 말로 되게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금리 문제인데요. 일단 통상적으로 보면 어쨌든 연준이 한 번 정도는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지금 현재 5.25인데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5.5까지 가게 되겠죠. 금리 상단이. 이제 7월 27일 날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연준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쨌든 시장의 지금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오히려 금리를 안 올리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물가라든가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에 대한 부담은 좀 적다. 그렇다면 금리를 한 차례 올리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예측이 된 상황이니까 아마 이번에 0.25%포인트 올린다고 해서 크게 시장이 충격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그 다음 시그널이겠죠. 다음번 연준이 회의에서 FOMC에서 얼마나 올릴 것이냐 혹은 이제는 멈출 것이냐 아마 이 시그널이 상당히 영향을 이제 미치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이제 전망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또 그러한 이제 연준의 그 다음 전망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또 지금 현실적으로도 진행되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하반기 주식 시장들 또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금리를 여쭤본 이유가 수많은 경제 지표 중에 금리하고 물가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윗질문에 이어서 금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등락이 있는데 이런 경제 지표들 어떻게 공부하고 우리가 또 이것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금리 그리고 물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고용 지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도 이제 중요하고 사실 생각보다 들여다봐야 될 게 많습니다. 많은데 근데 이게 한 가지 어떤 왕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꾸준히 보시면서 흐름을 봐야 되는데 금리만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서 작용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설사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장 상황이 좋다면 주식시장은 또 잘 굴러갈 수가 있고요. 금리가 낮더라도 또 다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A는 B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다만 꾸준히 보시면서 흐름을 이제 보다 보면 추세에 따라서 이제 그림들이 아마 보여질 겁니다. 다만 이미 지금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루트를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일단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 계속해서 이제 추세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외국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자고 있는 시점에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발표되고 나서 그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또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니까
외국의 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성급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시장 상황을 미국의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음 날 이제 시장을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여유를 갖고 보셔도 되지 않나. 근데 다만 그것도 이제 시점마다 다르죠. 어떤 뭐 커다란 뭐 경제 위기가 왔다든가 어떤 커다란 또 변곡점이 있을 때는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유념해서 이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대부분 그런 내용들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공개들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이런 경제 지표를 사람들이 미리 다 알아버리는 현상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사실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고 네. 물론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루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해지고 있는데 이런 또 얼마 전에 쿠데타 사건도 있었죠. 지금 이 전쟁 또 투자 시장에 어떻게 작용될지 한번 의견 부탁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이 투자가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루틴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예측이 가능하고 뭐 시장에 컨센서스가 있고 사실 이것만 있으면 투자가 쉽죠.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예기치 않게 전쟁이 났을 때 이러면 완전 판이 다 엎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사실 예상을 해달라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일반론으로 이제 봤었을 때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쨌든 길어지면서 저희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확전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앞으로 좀 마무리 단계로 이제 갈 여지가 좀 있다라고 아마 보는 게 아마 시장에서 보는 일반적인 시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기치 않았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겪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 갑자기 공급망이 교란이 되면서 뭐 식량 가격 폭등하고 유가 폭등하고 겪으면서 정말 그 생각도 하지 않았던 무지막지한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겪었는데 지금 안정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거라는 그리고 시장이 점점 정상화될 거라는 쪽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남은 건 우크라이나의 또 재건 사업이 있겠죠. 일각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 가지고 뭐 세기의 재건 사업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쪽 분야에서 어떤 투자의 가능성들이 생기지 않을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나느냐.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전쟁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 그리고 네. 공급망 문제 이 두 가지잖아요. 뭐 가스값이나 기름값도 지금 완전 출렁이고 그랬었죠. 네.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 전쟁 말고도 또 다른 요소로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대외 상황들이 대단히 좀 약간 아직도 불안하잖아요. 최근에 그 JP모건 얘기를 보면 지금 상황은 마치 그 금융위기 직전 2008년 3월에서 6월 사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뭔가 대단히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금융위기 때를 돌아가 보면 그 2003년에 직전사에 뭐 대단히 이제 좀 뭔가 좀 정리가 됐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베어스턴스도 정리가 되고 어쨌든 그런데 갑자기 3개월, 6개월 지나서 그 누적됐던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폭발을 내버렸는데 여전히 이러한 그 리스크 상황은 갖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다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 코로나19 이후에 생겼던 엄청난 유동성 이게 다 회수되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급격히 금리를 올리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SVB 은행 같은 경우에 파산이라든가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역전세 그리고 이제 부동산 PF 문제들 이 다 고금리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이런 리스크는 여전히 있다.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는 우리가 감안을 하고 아마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방금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리콘밸리 은행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국내에서 최근에 지금 새마을 그 금고 이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건 또 어떻게 그 바라보시고 계세요? 사태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SVB 은행과 이제 거의 비슷한 유사한 형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연체율이 뭐 6%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뭐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우리 금융 규모로 보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그 새마을 금고에만 한정이 된다라면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는 있는데
2012년에도 그랬거든요. 이 반출을 해보면 처음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부산저축은행 사태였거든요. 그때도 금융위에서 금융당국에서 뭐랬냐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파문이 컸습니다. 정말 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게 되고 나중에 인수합병이 됐는데 금융이 이런 것 같아요. 전체로 보면 꼬리에 불과한데 얘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의 체력이라든가 또 그간 정부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치 못한 다른 부분에서 터졌을 때는 이건 정말 제가 이게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치 스포츠를 볼 때 그때 그 선수가 도루를 했었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볼 카운트 때 스윙을 했었어야 된다. 얘기랑 똑같거든요. 네, 이 어떤 게 터지고 나면 해석이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가 불안해요라고 하면 다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뭐 전체율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투자했던, 그러니까 대출을 해줬던 어떤 뭐 그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만은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트리거가 될지는 알 수는 없고 다만 이런 징조들이 좋지는 않다. 요거는 또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자꾸 제가 궁금해서 또 여쭤보는데 미국에서는 이번에 3월달에 은행 중소형주 은행 일기가 오자마자 미국에서 바로 예금자 보고를 대통령이 한 번에 딱 해서 불을 딱 꺼버렸잖아요. 이런 작은 은행 위기들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기자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주식 혹시 또 이제 국내 주식 이야기하면 2차전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2차전지를 투자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국내 2차전지 투자한 사람과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고 있는데 2차전지 전망, 이거 진짜 민감한 질문입니다. 버블인지 계속 발끝을 것인지. 사실 지금 국내 2차전지에 대한 전망이나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신의 영역이래요. 아무도 맞습니다.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신의 영역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내 단기적인 전망 그리고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신의 영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된 건 장기적인 이제 시장 추이거든요. 저는 이번 이 2차 전지 버블을 보면서 뭐 일각의 어떤 분들이 버블이라고 표현하시니까 보면 2000년 초반에 IT 버블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기적인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그때 당시에 일부 종목들이 분명히 버블이 있었었고 그리고 일부 뭐 성공한 종목, 실패한 종목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 버블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 IT 세상이 열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20년 지나 보면 우리는 이미 IT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앱들이 출현을 하고 또 스마트폰까지 나오면서 그 시장은 더 확대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2차 전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 2차 전지가 결국은 그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자동차 시장이 지금 재편이 되고 있다라는 이게 가장 큽니다. 싫든 좋든 앞으로 내연기관의 시대는 저물고 전기차 시대로 갑니다. 그러면 전기차 시대로 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고요. 그 배터리의 뭐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용량도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특정주가 버블이다 아니다라는 걸 떠나가지고 결국 이 주식은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는 이 분야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장이 가는 거랑 또 내 종목이 뛰는 거랑은 또 다르죠. 지금도 보면 같은 2차 전지주라도 정말 뭐 10배씩 뛰는 주가 있는가 하면 횡보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건 이제 다른 개념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자동차를 계속해서 탈 수밖에 없다면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제 10년 안에 유럽 같은 경우는 다 전기차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주 이거는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민감한 부분인데 이야기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질문 또 이어서 저희 채널에서 사실 그 중국 전기차 ETF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전기차 ETF하고 또 한국하고 완전히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전망은 어떤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참 승부수를 잘 던졌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우리가 산업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이거든요. 반도체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들어간 각종 부품들, 소재들 정말 전자부터 기계까지 다 들어가는 수만 개가 네, 심지어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열리면 컨텐츠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과학기술, 그 시대의 기술을 총합이 자동차로 봐야 되는데, 중국은 이 시장을 점령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기존의 내연차 시장으로 들어가서는 이미 글로벌 자이언트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전기차,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지금 중국의 전기차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두려울 정도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 역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의 역량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기술의 발전도로만 보면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거기에 들어가는 뭐 원자재부터 그리고 이제 중간재 그리고 최종 생산재까지 이미 전기차는 상당히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생긴 변수가 요 전략을 이제 미국이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가장 포인트를 잡는 게 결국은 보면 자동차거든요. 반도체, 그 반도체를 견제하는 이유가 결국 가면 자동차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정말 한번 맞겠다 이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고, 그러면서 이제 동맹들을 모으면서 이제 판을 바꾸고 있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작용을 할까? 근본적으로 미국과 미국 동맹들이 하나의 어떤 그 블록을 이뤄서 중국을 배제할 수가 과연 있을까? 요게 마지막에 이제 포인트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힘은 뭐냐면,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자동차 중에서도 상당한 원자재를 또 가지고 있어요. 또 반도체에 들어가는 또 원자재, 예컨대 히토류라든가 이런 또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동맹들의, 미국의 동맹들의 전략에 또 대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수단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광폭적으로 여러 가지 외교력을 동원해서 아프리카라든가 남미에 또 생각보다 중국이 상당한 힘을 또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힘겨루기에서 이제 승부가 드러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일단 뭐 과학기술사의 움직임, 저 사실 제가 이제 공학을 했거든요. 흐름을 보자면 큰 트렌드로 보면 중국의 부상을 막기는 힘들 것 같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사에 보면 예상치 못했던 어떤 변수로 인해서 이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망을 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여기에는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들어가요. 지금은 이제 바이든은 세게 나갑니다만 차기 대통령이 미국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전략이 일부 수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망을 한다면 예측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근데 다만 지금 형태로 봤었을 때 중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또 심지어 중국은 소비 시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자체 소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만 보면 중국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에 선점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앞선 것은 사실이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얼마만큼 대응해 나가느냐, 그리고 뭐 한국과 일본과 뭐 대만과 심지어 뭐 독일과 이런 유럽들이 어떻게 이제 공동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좀 그러니까 좀 늦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판 자체도 좀 바뀔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투자자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할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맞습니다. 중국이 지금 2차 전지 광물에 관해서 이제 무기화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또 이제 더 많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데, 그런 그 광물들의 무기화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이게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도 사실 이제 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원자재를 수입해 와서 가공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가 이제 열풍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재편되는 부분들, 이건 현재까지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무기화를 시작을 했었을 때 그 원자재 수급이 잘못됐을 경우는 또 하나의 어떤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좀 다변화를 시켜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쉽지가 않잖아요. 원자재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또 원자재 원자재 부분을 또 무기화하면서 또 다른 뭐 소재로 또 확산될 수가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단 보면 리스크하죠. 근데 사실 그 기존의 WTO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게 우리에게는 유리합니다만 지금처럼 경제에 본격적으로 외교라든가 정치가 들어가서 이제 흔들게 되면 우리 원자재가 없는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좋을 것은 없다라고 일단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자님,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 한국 수출 시장이 중국 의존도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방금 전에 그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왜 이렇게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의견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 가장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가깝잖아요. 그게 일단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WTO 체제가 이제 거의 그 완성이 되고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시작할 때 사실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은 막대한 원자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소비 시장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였죠. 근데 우리나라랑 정말 가까워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베이징에서 상하이 거리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네. 그 정도로 서울과 베이징은 가까운 거리였으니까 우리로서는 엄청난 10억이 넘는 소비시장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마구 물건을 갖다 팔 수가 있었던 게 2000년대 초반이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원자재를 수입을 해와서 가공을 해서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제 중국이 또 발전하니까 중간재를 또 팔 수 있는 또 시장도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소비재를 팔 수 있는 시장, 지금은 중간재를 팔 수 있는 시장으로. 근데 또 중국이 그걸 또 가지고 만들어서 완성품을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세계 최고의 수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의 독점적으로 그 중간재를 수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 좋게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팔아먹고 많은 무역 흑자를 남겼습니다만 이 말의 반대급부는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2023년까지를 보면 92년에 중국과 어떤 이제 외교 관계를 튼 이후에 최고의 수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딱 등장을 하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생겨났었거든요. 이때 팔았던 여러 가지 돈 그리고 무역 흑자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는 다시 재투자를 해서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을 이렇게 하죠. 달리는 호랑이 위에 올라탔었다라는 설명을 하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지금까지 중국의 부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저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제가 2000년 초반에도 그렇게 했어요. 이런 호황이 계속까지 날 것이다. 중국이 상당히 빠르게 우리를 이제 압박해 올 것이다. 우리가 달리는 호랑이에 앉아 탔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앉아 탄 우리를 머리를 흔들어서 떨쳐내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경쟁자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우리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이 지금 이제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 우리나라보다 20배나 큰 시장인데 그 시장에 가장 많이 우리가 그 물건도 팔아먹고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그 발전을 하고 우리가 그 돈을 벌어들인 게 중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존도는 클 수밖에 없다는 거.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어서 지금 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뭐 반도체법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지금 중국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러시아 전쟁까지 부스트되면서 더 이제 또 압박하고 있는데 이 패권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략을 보면 상당히 그 예상이 됐던 전략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패권을 잡은 지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세계 강자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가 되면서 달러 패권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의 가장 큰 국가로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뭐 앞으로 좀 더 지나면 이제 100년쯤 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 중간중간에 몇몇 나라들이 도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미국은 도전을 해오면 떨쳐내버렸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1985년 프라자비였잖아요. 일본이 정말로 급속하게 성장을 해오니까 환율을 가지고 흔들어서 어떻게 보면 일본과의 경쟁을 다시 벌려버렸는데 그리고 시간이 한 40년 지나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게 중국이죠. 중국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패권 도전에 나섰는데 요걸 미국이 그냥 두고 볼 리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최근에 미국의 그 대중국 전략은 이런 패권 경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기술 전쟁이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제 간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이거죠. 그러면 과연 중국은 과거에 일본과 같을 것이냐? 혹은 이제 일본과 그 독일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프라자비 때 날린 두 나라가 일본과 독일이죠. 저는 좀 약간 다르다 보거든요. 저는 중국이 무서웠던 게 2000년 초반에 성장할 때부터 얘네들이 그 제국, 그러니까 전 세계 패권에 대한 분석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반출을 해보면 CCTV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그 강대국의 조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분석을 하고요. 많이 보여줬는데 그 힘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중국은 과거에 제국을 해본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은 제국을 안 해봤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2차 세계대전이었는데 그때 결국은 연합국에 박살이 나면서 꿈을 이루지 못한 거죠. 제국을 운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보면 역사를 보면 계속 제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다양한 나라들과의 이 뭐 이렇게 갈등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신의 혁명 이후에 한 100년간 중국이 전 세계사에서 그러니까 좀 빠졌던 거지 변방으로 밀렸던 것이지 이 세계 긴 역사를 보면 중국은 변방에서 밀린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노하우가 상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다시 100년 만에 재부상, 소위 말해 G2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보면 얘네들은 미국이 생각하던 기존의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이미 미국 전에 미국은 제국을 만들어 봤다고 해도 아니 100년도 못한 그러니까 전 세계를 총괄한 게 100년도 안 되는 나라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뭐 반만 년 가까이 해왔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다시 G2로 성장하면서 분명히 충분한 전략을 세웠을 것이다. 자신들의 실패 요인들, 그리고 다른 서구의 성공 요인들, 철저하게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분석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얘들은 이미 지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20년 됐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서구들이 보면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이제 저 나라들은 곧 망할 것이다. 중국 위기론을 2000년부터 계속 냅니다. 근데 몇 번의 위기가 왔죠. 금융위기도 왔었고 코로나도 왔었고 근데 그 위기 때마다 오히려 성장을 한 건 중국이었단 말이죠. 부채 위기가 와도 제 나라 부채가 많아서 중국은 망할 거였는데 망한 것은 남유럽이 망하고 서유럽이 망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얘네들은 어떠한 지금 준비를 해오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간과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얘들이 힘을 내기 시작했을 때는 생각보다 서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제가 놀랐던 게 2010년대 넘어가면서 중국이 민간의 힘을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의 게임 회사들, 2차 전지 회사들, 뭐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IT 회사들. 그러니까 이게 키우는 걸 보니까 그 전에 저희가 중국을 무시했던 건 공산당을 중심으로 국가주의 전략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미 서구의 많은 나라들을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틱톡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근데 그 성장 과정에서 보면 분명히 저희가 볼 때는 반칙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네이버는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의 틱톡은 나오게 한다든가 또 강력한 어떤 그런 내수시장과 그리고 이제 공산당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 아니죠. 우리가 정통적인 자본주의랑 민주주의를 벗어난 좀 반칙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일단 성장을 해왔던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구도 그렇고 한국과 일본도 그렇고 그 진격을 막지를 못했는데 이걸 미국이 이제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서 이제 막겠다라는 부분으로 온 겁니다. 근데 세계사 흐름이 그렇습니다. 어떤 흐름이 한번 이제 그 큰 주류가 바뀌기 시작하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걸려도 결국 지나보면 한 50년쯤 지나보면 그 역사가 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지금 역사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정말 미국의 힘이 꺾이고 이미 중국을 막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미국이 어떤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을 펴면 이 기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이냐. 요건 아마 판단에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최근에 그 중국이 약간 변수가 생긴 게 시진핑이 독재로 간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임을 하면서 독재로 가는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이전에 중국의 주석들은 보면 계속 시스템에 따라서
정권을 이양해주고 후계자에게 넘겨주고 이게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진핑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이거 보니까 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던 과거의 중국과 좀 달라진다. 그러니까 권력이 힘이 되면서 갑자기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자본주의를 흔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빠르게 중화주의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주변국들이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게 최근 10년간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위기가 온다면 이러한 중국이 지원으로 성장하기 전에 너무 빨리 칼을 보인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 특정 지도자가 계속해서 연임을 하면서 그동안 괜찮았던 시스템을 붕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체적인 모순으로 중국의 성장이 지연이 된다면 이런 세계사적인 흐름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우리가 뭐 빠르면 뭐 2035년 아니면은 뭐 2040년대 가면 GDP 세계 1위가 바뀔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거든요. 이런 추세를 막기는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중국 자체의 어떤 이런 그 모순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확대가 되어서 자체 붕괴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흐름 자체는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 늦더라도 아마 중국의 성장이 계속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지금 중국 내부의 이러한 모순들을 지금 권력층에서 제가 볼 때는 좀 판단차고 아니면은 좀 욕심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 사회 투자도 그렇지만 과욕이 들어가면 망합니다. 요게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1년간 분위기가 확 급변했죠. 성장률이 보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훨씬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하고 중국이 아직은 5% 성장률입니다만 이들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가서 중국의 성장률 하락이 생각보다 만약에 빨라진다면, 그렇게 된다라면 또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한 10년쯤 지나서 돌아보면 와, 2023년이 상당히 변곡점이 됐던 시기였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자님 말씀해주신 이야기 중에 명언을 하나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투자에 욕심이 들어가면 망한다는 거. 네. 정말 중요하죠. 저희 채널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갖고 와봤냐면 40년대 일본이 완전히 이제 성장할 때 미국이 완전히 눌러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똑같이 지금 중국을 이렇게 적용해서 누르려고 하는데 저도 궁금한 게 일본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시장부터 인구 수부터가 틀리니까. 그리고 그 가성비, 전 세계 공장으로서 그 수많은 이제 가격들, 공산품들 가격을 낮춰서 전 세계에 딱 뿌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스마트폰 앱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의 스마트폰 앱 1, 2, 3, 4위 순위가 전부 다 중국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알리바바부터 벌써 티무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잠식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 이렇게 그런 세계적인 경제 인프라를 중국이 일본과는 다르게 덩치를 정말 많이 키워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이제 그 특권층, 이것들이 그 올드하게 공산주의로 가면 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의견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하나 부과를 하자면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당분간 미국을 따라잡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결국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자신의 자산을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속으로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중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중국에 남기보다는 속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미국 연수하면서 이런 친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결국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성취를 하고 많은 것을 가졌었을 때 이게 안정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우리도 두렵지만 중국인들도 두려워하거든요. 권력이 밉보이게 되면 뭐 이번에 알리바바 보였잖아요. 마윈. 그러니까 암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읽어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한 방에 없어져. 네, 한 방에 죽었나 살았나 이것부터 이제 불안하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국인들이 자꾸 서구로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하고 이중국적을 갖고 싶어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분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힘들겠구나. 미국은 실전 좋든 소위 말하는 그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흔히 말하는 지도층들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아직은 살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떤 그 갈등들이 있잖아요. 모순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 하는 나라. 그게 여전히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속으란 말이죠.
그 나라 가면 나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존중이 될 수 있고 공정하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중국의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GDP도 커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테크놀로지도 커지고 다 힘이 세지지만 단기간에 미국을 따라잡기 힘들지 않나. 그 부분을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건 지금 정치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중국 특유의 공산주의라고 얘기하고 자기 특유의 체제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보편적인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는 이미 우리가 검증이 된 성공 사례인데 과연 이걸로 중국이 안정적으로 시프트할 수 있을까? 전 이걸 못한다면 결국은 성장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성장의 한계를 지금 그 키를 본인들이 쥐고 있네요. 그렇다고 보죠. 정치인들의 특권들을 지금 네.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기자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화폐 이야기를 해볼까 네. 하는데 최근에 유튜브뿐만 아니라 경제 뉴스에서도 중국 위안화 결제액이 이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미국, 중국 패권에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 중국의 이런 위안화 이야기가 통할 거다, 먹힐 거다, 뭐 브릭스 통화, 여러 가지 그 변방국들이 새로 화폐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그래봤자 달러에는 도전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이 당연히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사실 지금 이 얘기를 게스트분들마다 여쭤보고 있어요. 네. 기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중국 위안화 결제에 대한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위안화 결제 확대를 사실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에 도전하던 일본과 독일이 왜 한 방에 나가 떨어졌느냐. 그게 결국은 달러 패권을 쥐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물론 달러의 위안화가 대결하기 힘듭니다. 이게 10년 갈지 20년 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달러의 시대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끝까지 이 목표는 포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2016년에 사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한중 관계가 냉각이 되는데, 당시에 그 냉각이 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한국과의 한중 통화 수합을 유지를 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 유지를 할 때 우리는 이게 재계약이 됐다라고 기자 간담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중국은 보도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운데, 네, 이걸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통화 수합을 해준 이유는 뭐냐면, 한중 통화 수합을 해야 위안화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니까. 한국의 경제력도 GDP 세계 10위국가거든요. 이런 나라에 어떻게 보면 통화 수합을 맺어서 그것도 위안화를 빌려주는 건데 나쁠 게 없는 거죠. 유지를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끊었거든요. 일본은 한일 관계 나빠지니까 통화 수합을 끊어버렸는데 중국은 유지를 했습니다. 사드로 정말 기분 나쁘지만, 왜냐하면 위안화의 국제화라는 목표는 명백했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지금 중국이거든요. 갑자기 스위프트를 통해 가지고 루블화 결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리고 스위프트 결제에서 러시아와의 이 교류를, 달러 결제를 막겠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그 방법을 위안화 결제로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또 이걸 기회로 확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위안화 결제가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추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건 중국 정부의 의지거든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증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계기가 되면, 항상 그 경제학은 그래요. 보면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갑자기 리프트업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면 생각보다 아마 위안화 사용이 확대가 될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만 또 미국의 또 반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또 경제적인 분석도 많이 하죠.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가려고 하면 중국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네,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뭐 무역 적자로 가야 된다든가 계속해서 위안화를 전 세계에 뿌려야 되는데, 과연 이런 체력이 현재 위안화가 있겠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기분 좋게 위안화를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체력을 중국이 가질 수 있겠느냐? 근데 중국의 중화주의가 보면
그렇게 상대에 막 베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현재까지의 전략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관점도 생각을 한다면 아직은 중국이 위안화를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기축통화로 가기에는 그 경제적인 체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는 덜 돼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 결제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것은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금 사드 때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와 사드 때 중국 그 한한령 내려갖고 우리나라 완전 그렇죠. 그 박살났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는 아모레 퍼시픽이 네. 당시에 삼성전자 다음 2위였습니다. 지금은 아예 탑 10에 뭐 탑 20에도 없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당시 그렇게 그 정도로 됐었는데 중국의 사드 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관계를 끊는데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을 정말 잘 썼다는 거.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통화를 계속 유지를 했단 말씀이시죠. 역으로 얘기하면 이 통화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화폐가 중요한지를 중국이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준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쉬어가기 질문 하나 해볼까 해요. 그 기자님에게 나에게 1억 원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건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하면 생각해 보면 주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MTS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채권 투자할 수가 있고요, 금 투자할 수가 있고 또 외환 투자할 수 있죠. MTS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고 MTS가 아닌 이제 다른 걸로 보면 가상통화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해요. 이게 주식과 반대되는 투자들이 있거든요. 주식이 올라가면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지면 올라가는 투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이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는 외환 투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상호 보충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가상통화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종목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투자가 오를 때 이것도 같이 오르는 거라면 그거는 전 분산 투자로서의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하나가 크게 올랐을 때 하나가 뭐 살짝 떨어져 있고 또 하나가 또 크게 떨어질 때 하나가 또 오를 수 있는 거라면 요거는 좀 약간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억 원을 준다 그러면 일단 뭐 기본 아마 주식을 가장 많이 투자하겠습니다만 주식과 완전 반대가 되는 금이라든가 외환도 일부분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가상통화도 아예 안 할 필요는 없다 보거든요. 가상통화도 과거에는 가상통화가 또 주식과 어떻게 이 뭐 디커플링이다 커플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이론에만 보자면 일단 하나의 자산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라면 뭐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냐. 다만 모든 투자의 그 근본은 마찬가지입니다. 몰빵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거. 네, 그거는 완벽하고요. 그래서 이제 몰빵 투자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라면 뭐 조금씩 넣어가지고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또 하나는 몇 가지의 다양한 투자를 하게 되면 원래 자기 돈이 한 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잘 보여요. 금이 올랐네? 환율이 왜 이리 떨어졌지? 이게 다 보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경제에 대한 지식들이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넣어보는 것은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사실 저희 채널에서 항상 말씀하는 게 거예요. 모든 자산은 분산 투자해야 된다. 네. 몰빵 투자에서 물론 잘 되면 좋지만 몰빵 투자에서 이거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다만 분산 투자를 하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가져와 봤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더 경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분산 투자를 몇 개 해놓으면 그 다 보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금에 100만 원, 채권에 100만 원, 그 다음에 뭐 가상통화에 100만 원, 약간 이더리움에 100만 원 이렇게 넣으면 이걸 내가 다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경제에 대한 지식들이 되게 폭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분산 투자가 오히려 분산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킬 수는 있지만 수익률을 높게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분산 이론이 이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으나 확실한 것은 이런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지표를 내가 따로 안 봐도 되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환율을 봐야 돼요. 내가 외환 투자해놨으면. 그리고 국제 금시세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포트폴리오 투자가 해보니까 그런 효과가 생기더라. 나도 모르게 전체 경제를 한번 경제 지표라든가 상황을 한번 쭉 보게 되는. 오늘 지나왔는데 갑자기 급값 뛰었어요. 이거 왜 뛰었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내가 또 그 기사를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경제 공부라는 입장에서라도 조금씩 한번 넣어보는 것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기자님 지금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원래 그 한 분야에만 투자하면 그것만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하면 내 돈이 들어가면 당연히 공부하게 네. 되겠습니다. 욕심도 생기고 사랑에도 빠지겠지만 물론 투자할 때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또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기자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즐기면서 하자. 네, 이게 왜냐면 너무 많은 돈을 넣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때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정도. 근데 이 돈은 잃어도 상관없다. 이런 돈은 넣어놓으면 흔히 말하는 존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는데 과도한 돈을 넣으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이 쫓기게 돼요. 특히 우리가 비투를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가 비투를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빚이 쌓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시간과의 경쟁에서 지게 되거든요. 그 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도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사이클이 돌아온다 그러거든요. 내가 웬만큼 적자를 내려가더라도 3년쯤 지나면 한 번은 원금을 회복할 기회가 통상적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종목마다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말은 미국 주식처럼 정말 장투를 하면 크게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많지 않을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도 분명히 사이클이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손실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의 힘을 한번 믿어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투를 하면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일단 지금 당장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급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확률적으로 투자에서 패배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도 높습니다만 그러나 이 확률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투자할 때 5대5만 돼도 투자할까 말까 하는데 확률이 3대7이라면 2대8이라면 무리하게 투자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비투는 좀 피하시라. 그리고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여유가 있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투자를 저는 좀 추천하는 그런 편입니다. 네, 진짜 좋은 원칙 갖고 계십니다. 주식은 항상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는 당연히 여윳돈으로 해야 되죠. 시간을 먹고 자산이라는 게 다 시간을 먹고 자라나는 건데 우리가 여윳돈이 없으면 당연히 급해지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빨리 수익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비투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투자는 진짜 여윳돈이 많습니다. 비투로 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빚이 빚을 만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전적으로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패한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두 가지 좋은 이야기 또 해주셨네요. 네, 다시 또 경제 이야기 또 해볼까 해요. 한국 수출이 아까 중국 이야기의 의존도가 크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어려웠습니다. 항상 쉬운 일이 없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참 대응을 잘했죠. 2000년 초반에도 우리가 앞으로 먹을 게 없다라고 우리가 고민했었고요. 그 전에 1990년대도 그랬어요. 우리 산업 구조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원자재도 없고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기술 하나로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한 기술 하나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내수 시장도 없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겐 컨텐츠들이 있겠죠. 근데 보면 우리가 또 지금까지 싸워서 많이 일구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80년대만 하더라도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 딱 선진국들이 하던 겁니다. 가까이는 일본이 하던 거였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2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강점으로 이제 가져왔는데 이 말은 우리를 따라오는 국가들 반도체 같은 경우 대만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이미 또 넘어섰고요. 그리고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 저희가 출장을 가보면 꼭 그 나라 국가들의 그 경제학자들이 우리 기자들한테 물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런 산업을 키울 수 있느냐. 그 말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대만과 일본과 이런 지금 현재 경쟁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많은 경쟁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극복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녹록하지는 않죠. 계속 어려질 것이다. 근데 결국은 방법은 뭐냐? 열심히 투자해서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경쟁력을 키워서 나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데 다만 제가 이런 모임에 나갈 때마다 몇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 체질을 상당히 잘 해왔다더라 라는 겁니다. 지금 혹시
그 네이버 갖고 계시면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한번 상위 10개 기업들 한번 보십시오. 되게 특이합니다. 이게 시점에 따라서 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주요 산업에 우리가 꼭 한 2개씩 들어가 있어요. 예컨대 2차 전지에도 2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반도체 2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IT 2개 들어가 있고, 희한합니다. 자동차 2개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총을 보면 은행들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때 당시 국민주라 불렸던 이제 공기업에서 전환했던 한전이라든가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상위 10개의 기업에 있었고 나머지는 다 전자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네, 이게 인수합병이 막 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1개 또는 2개의 기업들만 그 종목들에 예를 들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방사는 하나 중심으로 또 재편이 되고 있고, 조선도 한두 개 업체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도 이제 현대, 기아 이거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모비스까지 하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들로 돼버렸는데, 지금 종목으로 딱 보면 정말 희한하게 딱 2개 또는 3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때마다 들어가고 나갑니다만 그게 변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시총 상위 10개를 보면 약간 흐뭇한 기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어쨌든 순간적으로 뭐 이른바 박살이 났는데 자동차가 또 역대 최고로 지금 수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수출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근데 이런 포트폴리오가 한국 경제가 아직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게 뭐 정유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철강이 어렵지만 또 이 부분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사이클이 있을 것이고요. 그럼 또 다른 부분이 좀 떨어지겠죠. 다행히 시총 상위 10개를 보니까 한국은 그나마 아직은 몰빵을 하지 않고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더라. 심지어 아직 지금은 또 최근에 또 바이오가 약간 약세입니다만 또 생각해 보면 한 몇 년 전에 또 바이오 열풍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오니까 바로 또 바이오가 뜨고 IT가 뜨고, 지금은 IT 코로나가 약간 숨죽인 상황에 2차 전지 또 이런 애들이, 자동차가 또 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할 거다. 저는 뭐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저희도 바라봐야 되는데, 아주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그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본율이 진짜 높잖아요. 네. 외국에서도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못해도 한 40%, 50%, 우선주 같은 경우는 70%도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거의 대세가 지금 2차 전지가 갑자기 확 올라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 2위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외국인 자본율이 10% 안팎이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아직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 이제 다른 또 이제 그 양극재 3대장 지금 많이 뜨고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외국인 자본율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국내 자본 안에서만 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 자본들이 네. 더 들어올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보면 이제 안타까운 게 많죠. 우리나라 정도의 기업과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면 사실 외국인 돈들이 더 들어와야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중에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역시 남북 분단 사태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리스크인데, 우리야 그냥 일반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쏜다 그러면 그러나 보다 하지만 사실 외국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코리안 리스크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은 많이 이제 IMF 이후에 오픈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외국인이 볼 때는 여전히 또 규제들이 또 많은 나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말 그 자본 시장이 오픈돼 있는 그 국가들에 비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자금이 좀 적게 들어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글로벌 자금이 이제 뭐 그렇다면 뭐 많이 들어오면 이제 좋은 것이냐, 이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될,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특징들이 있거든요. 외국 자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많이 유출이 된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요.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한국 주식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맞다라고 일단은 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MSCI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좀 더 글로벌리하게 나가려고 많이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이제 한국 경제가 좀 더 커지고 그리고 좀 더 오픈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남북 관계가 좀 더 좋아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들을 또 많이 해소하려고 하면 또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또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융 중심지, 한국이 금융 중심지로 가기 힘든 이유는 우리는 제조업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들어오면 뭐 적대적인 M&A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사실 한국 같은 경제 규모에서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온 것을 마냥 우리가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독일 증시가 크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생각보다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 국가들은 금융을 이렇게 많이 오픈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분명히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는 될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얼마나 더 국제화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외국 자본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그 몰라서 많은 학습 비용을 지금 냈잖아요. 수법들도 정말 다양하고 이러는데 우리도 점차 경제 체력을 키워놔야 이걸 또 우리도 좀 자신 있게 오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에 들어온 돈들이 적고 국민연금이 줘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사놨던 많은 주식들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본을 대체할 자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외부 자본들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자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기와 주식의 흐름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많죠. 그러니까 교과서랑 다릅니다. 네, 맞아요. 네, 이거 왜냐면 변수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내린다. 그다음에 뭐 금리가 뭐 올라가면 뭐 주식이 어떻게 된다. 이게 있는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투자가 외우면 되잖아요. 외우고 밑줄짝 이렇게 되지만, 근데 금리가 올라가도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가 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도 또 주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숱하게 있고요. 그게 왜냐면 금리라는 게 하나의 영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가 통화정책만으로 본다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은 떨어지게 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우리가 말하면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할 때, 그런데 통화만 달라졌을 때 얘기입니다만,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은 기업 실적이죠.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또 금리라는 것도 오르내릴 때 오히려 수요가 많을 때 금리도 오를 수 있죠. 투자가 막 많이 이루어지고 돈이 많이 필요하면 돈을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럴 때 금리는 또 다른 거거든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올라가는 금리라면 건강한 금리죠. 이럴 때는 주식시장이 당연히 오릅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겠네. 근데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내립니다. 살리려고. 이때는 주식도 내리겠죠. 와, 경기가 얼마나 나쁘길래 금리를 내려.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아도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 가지의 어떤 이런 그 통상적인 이론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신봉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경제적인 요소, 금리는 왜 올렸을까, 왜 내렸을까, 이 상황들을 해석을 하지 않으면 투자 때 크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금리 이야기 여쭤봤었는데, 그 주식, 코로나 이후에 주식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금리가 올리면 주식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못된 거죠.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이번에 그 주식이 떨어진 거는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급격히 올렸기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생각보다 잘 모르고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상당히 비정상적이죠. 지금 전 세계에 풀려있는 돈이 역대 최대입니다. 네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버리면 실적이 중요하지가 않죠. 이거 글자 그대로 돈놀이 장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이 있을 때 그냥 갔을 때 예를 들면 물을 한 잔 마실 때랑 물을 1000리터를 마실 때랑 사람의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비정상적인 상황에는 또 정상적인 게 맞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같이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주식시장에서는 숱하게 벌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이렇게 변수가 많고 어렵지만 그래도 투자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든 우리가 그 은행 이자가 아닌 다른 것들로 계속 근로소득이 아닌 투자소득으로 계속 수익을 늘려가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질문 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점점 갈수록
그 일을 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요. 그 가치는 하락을 하고 있죠. 전 세계 돈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금융 자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돈이 돈을 낳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보면 투자를 하지 않고는 현대사회를 살아남기가 힘들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투자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는 있지만, 일단 일정 부분 투자랑 친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정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 현 상황에 어쨌든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일정 부분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가 전설적인 뭐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도 봐도 1년에 뭐 몇천 프로 이렇게 수익을 남기지 않았거든요. 보면 20-30%씩 꾸준하게 몇십 년 투자 수익을 남기다 보니까 전설적인 수익률이 남기게 되는데, 이게 뭐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뭐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 들어왔을 때 한 20%, 10%를 먹으면 시장 수익률보다 높으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노리는 게 100%, 1000%를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탐욕들이 들어가다 보면 제가 기대했던 그런 이제 투자 효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완전 등한시해서는 아닌 지금 사회로 그렇게 가고 있다. 그게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아마 답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지금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거를 하지 않고는 이제 앞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세상이 오고 있죠. 이미 왔죠. 이미 왔죠. 네. 물가 상승, 우리의 월급보다 물가 상승이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평생 그 집을 못 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쵸. 네네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사실 완전 초장기 투자, 그냥 네. 뭐 경제 지표 상관없이 그냥 모으세요. 끊임없이 모으세요. 월 적립 정액식으로 모으시면 시간을 먹고 자라납니다.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뭐 방법도 여러 가지니까 단타가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미리 경제 하락을 예측한다면 주식을 빼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사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기는 상당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죠. 일단 정보력의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뭐 반도체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 와중에 특정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왜 오르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한참 지나고 보니까 이게 글로벌 시장이 바뀌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뒤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게임 자체가 사실은 공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인간사가 다 비슷합니다만 주식시장도 완벽하게 어떤 정보에 우리가 전달받는 거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평등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그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보다 실패했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정상적인 게 그게 주식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실패를 하면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라서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배경 자체가 주식 개인 투자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주식 시장의 특징이 하나라면, 또 하나는 준비가 안 된 채 투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주식 시장 투자를 할 때 공부를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잘 없거든요. 하다못해 MTS를 어떻게 쓰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데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학습 비용 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투자가 뭔지, 그러니까 뭐 남들이 이 종목 좋아하면 사는 거죠. 저 종목 좋아하면 사고, 이게 들어왔다가 하니까 뭐 정보 없이 들어왔는데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짜장면집을 하나 열더라도 기술을 배우고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내 돈을 태우는 작업인데 우리가 정말 어디서 교육을 받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서 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기본적으로 약간의 지금 교육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걸 어디서도 배울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리고 나서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처음 이런 분들 기억 많을걸요. 주식 사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 궁금해하면서 딱 샀을 때, 오, 사졌어 이러면서 막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걸 되게 신기하게 여기고, 또 이 주식을 팔았을 때 돈이 되는 걸 보고, 오, 돈 들어왔어.
처음에 되게 놀라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도 안 하고 들어오니 그런데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도둑놈 심보죠. 근데 초기에는 돈을 버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대부분 다 상승장 때 들어오거든요. 맞습니다. 나는 안 들어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도 주식에서 돈 벌었다 하니까 그때 들어갑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보통 주가가 올라요. 근데 그게 보통 오래 가지가 않죠. 주식 사이클이 있어서 이게 뭐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알 수 없으나 어느 시점 가면 꺾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주식이 올라요. 재밌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100만원 튀었던 분들이 200만원 튀고 300만원 튀고 이게 더 있으면 도를 깠단 말이에요. 심지어 B2까지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꺾이기 시작할 때 못 빼죠. 만약 B2가 있다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겪는 상당히 많은 루틴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해서 얼마 안 튀어다가 돈이 되니까 점점 판돈이 커지는데 판돈이 정말 커지는 시점에 가면 그게 고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이게 왜냐면 주식이 뭐라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해보고 들어왔던 그런 또 경우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초기 투자자라면 돈 잃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돈으로 내가 들어와서 했다면 우리가 학습 비용이라고 하면서 웃어 넘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투자 때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서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초반에 너무 많은 돈을 태우고 들어와서 물릴 경우 그럼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이야기 또 몇 가지 해주셨는데요. 정보력을 이길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우리 아무것도 잘 이 그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늦게 알 수밖에 없는 우리, 그 다음에 뭐 기관, 네. 외국인 기관,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식 투자를 얘기한 것도 이겁니다. 정보를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보는 정보는 가장 늦게 나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주가에 상관없이 그냥 은행에 저금하듯이 계속 그 대장주 같은 것들을 모아라, ETF 같은 것들을 그렇게 주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없다. 이 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주식을 이제 자기가 종목을 살 거면 이 분야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웬만한 투자 자문회사 분들보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은 더 잘하십니다. 네. 유튜브로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확신을 갖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들은 이런 것들 없이 투자를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생각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또 우리나라 산업들이 글로벌화돼 있거든요. 아까 2차 전지주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얻고 있는 정보가 한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도 생각하시고 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 전지주의 움직임은 글로벌 움직임이거든요. 당장 IRA 법안 하더라도 여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나는 충분히 정보를 갖고 있다 생각하지만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까지 내가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걔들이 어떤 지금 작전을 펴는지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IRA 법이 통과될 때도 우리 정부도 이게 이런 법이었어 할 정도로 대비가 안 됐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되게 급박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미국 하원을 통해서 상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거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뭐 반도체가 됐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됐든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도 항상은 우리가 뒤에 탈출구는 열어놓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와, 작가님요, 이제 또 우리 경제에 대한 이야기, 또 주식, 또 투자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 또 패권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이제 간단하게 또 책 이야기를 한번 또 여쭤볼까 해요. 오늘 사실 나오신 이유기도 하니까, OTT로 쉽게 배우는 경제 수업. 근데 경제를 이제 OTT, 우리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다고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어떤 책인지 한번 브리핑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지금 OTT 많이 보시잖아요.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쿠팡 플레이, 뭐 왓챠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여기에 정말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경제학과 관련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푸는데 사실 제가 그 전에도 뭐 영화 속 경제학이라든가 그 영화 그리고 뭐 문학 속 경제학 같은 그리고 문학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이제 경제학으로 설명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활동들의 연장이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OTT가 참 좋은 게 과거에 영화 속 경제학 같은 경우는 영화는 우리가 극장 가서 과거에 봤잖아요. 자막이 지나가면 그냥 지나고 끝이에요. 찾아보기 힘든데 그리고 또 그 원하는 영화를 그 타이밍에 상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OTT는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앉아서 선택해 볼 수 있고 궁금하면 다시 돌아볼 수도 있으니까. 내 스케줄에 맞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OTT로 올린 이제 경제학이라는 책을 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올라 있는 뭐 많은 뭐 오리지널이라든가 그리고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대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번에 발간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그 책에서 분석하신 이제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정말 하나하나 정말 다 좋은 작품들이었는데 저는 역시 오징어 게임. 네, 되게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오징어 게임 보면 첫 경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사람이 직접 죽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이 게임 하지 말자 막 이러면서 게임을 포기해달라, 그러니까 중단해달라 요청을 하는데, 그때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강요는 안 하죠.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중간 성적을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게임에서 256명이 죽는데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1억씩 적립이 됐다 이러면서 위에 보면 돼지 저금통, 아니 저금통을 딱 보여주죠. 투명한 돈이 막 떨어집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죠. 그전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안 했던 사람들이 그 돈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게임 포기하면 이 돈은 딱 1억 원씩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한테 분배가 되고 당신들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자라고 하잖아요. 야, 이게 정말 우리가 투자 부분에 봤었을 때도 정말 많이 적용되는 거다. 대표적으로 일단은 손실회피 성향이죠. 통장에 그 저금통에 돈이 보는 순간 내 돈처럼 보이는 거죠. 이 돈을 포기하기 싫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도 그런 게 많잖아요.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잃지 않겠다, 나한테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난 잃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돈을 보면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투자를 하겠을 때 돈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탐욕이라든가 욕심도 생기게 되는데 인간 마음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힘든 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이 게임을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돈을 포기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또 자신들이 제대로 살아갈 만한 그런 여건들이 돼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당장에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제도나 시스템들이 아직도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죽으나 그리고 거기서 게임을 하지 않으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안 간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보장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너무 안 좋으면 결국 사람들이 극단적인 투자에 몰립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노동을 해서 소득을 벌 수가 없다면 방법은 하나죠. 투자 한 방에. 그러니까 계속 최근에 로또들이 많이 팔린다잖아요. 이게 아니면 가상통화 열풍이 부는 이유, 주식 투자 열풍이 부는 이유,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부는 이유, 이게 사회의 부가 제대로 이렇게 분배가 되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사회적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식 투자 욕심내지 마세요, 안정적으로 하세요 하더라도 이거 아니면 내가 돈을 벌 수가 없고 이거 아니면 내가 집을 살 수가 없다 하면 몰빵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소득 이 불평등을 우리가 줄여야 되는 이유는 되게 자명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그런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지금 책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네.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OTT를 보면 저는 그냥 단순 완전 100% 킬링타임,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보거든요. 근데 그 같은 이 오징어 게임을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지금 상당히 이게 좀 센세이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볼게요. 그 경제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OTT를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 딱 지금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네요. 어떤 그 의견이신지? 없습니다. 없으세요?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작품에는 경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라고 생각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제학 원론이라는 책을 최초로 펴냈던 그 알프레드 마샬이 경제학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경제학은 일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일상을 연구하는 도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활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라고 하면, 경제학 이러면
그 교과서에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게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모두 다 경제적입니다.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분 대단히 경제적이에요. 왜냐면 내가 나의 시간을 이 프로그램을 볼 건가 안 볼 건가를 자신이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보고 나서 나한테 유용하다면 보시거든요. 유용하지 않다면 지금 바로 끌 겁니다. 나 경제적 판단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경제적 판단을 해요. 경제학이라는 게 있기 전부터 조선시대, 로마시대 때도 사람들은 다 경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사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경제적인 활동이에요. 그런데 나의 경제적인 판단과 상대의 경제적인 판단이 다른 거죠. 여기서 충돌이 생기거든요. 이게 갈등입니다. 이게 바로 영화 드라마죠. 영화 드라마에 보면 정말로 많은 갈등들이 나오는데 이 갈등이 벌어진 이유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이 두 주인공이 최적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드라마는 경제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경제사나 그리고 경제가 주제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투자 같은 거, 뭐 영화 작전이라든가 그리고 뭐 국가 부도의 날 같은 이런 것들은 또 조금 다르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경제적인 경제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투자라든가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드라마, 심지어 호러라든가 멜로도 보면 행동 경제학으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고요. 또 일반 경제학으로도 우리가 뭐 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는 분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 경제적으로 분석하기가 좋아요. 이 말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게 모든 작품에는 경제적인 요소가 있고 모든 주인공들은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자님이 왜 이 제목을 OTT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경제 이야기, 투자 이야기 하면 루즈하고 지루해서 안 보잖아요. 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나 우리가 많이 봤던 뭐 우영우 책에도 나와 있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봤던 것들을 경제학이나 경제 이런 이야기들을 접목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제 볼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컨텐츠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는 OTT는 어떤 작품인가요? 혹시 이것도 전부 다인가요?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우리 상황을 가장 잘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하게 히트한 이유는 이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더라. 미국도 영국도 다른 나라들도 다 이런 여러 가지 소득 불평등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랬으니까 또 히트를 했겠죠. 그리고 저 또 하나를 꼽는다면 돈 룩업. 네. 혜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혜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정치인과 그리고 뭐 사업가와 그리고 뭐 관료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뻔히 위기가 보여요.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파멸로 간다라는 건데 제가 책에서는 이걸 이제 회색 코뿔소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도 그런 게 많아요. 뭐 엄청난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문제가 뻔히 보이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러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지금 굴러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사회 갈등도 심하다 보니까 좀처럼 이제 해결이 잘 안 되죠. 예전에 누군가가 중재 역할을 하고 모아지던 게 지금은 극단적으로 나뉘면서 적 아니면 아군으로 지금 갈리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갈등 상황으로 가는데 그걸 가장 잘 보여준 드라마가 전 돈 룩업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책 이야기는 아니고 또 갑자기 네. 궁금해서 사실 그 가계부채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 특히 지금 한두 달 전에 미국 디폴트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와, 미국이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고 제일 부자인 나라인데 국가의 빚이 4경이 넘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왜 이렇게 빚이 많은지 또 가계는 왜 이렇게 빚이 많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한번 부탁드려요. 일단 그 경제가 기본적으로 커지면 빚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빚이 느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만큼의 빚이 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빚이 안 늘면 경제는 성장하는데 빚이 안 늘면 그게 긴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빚이 는다는 자체로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산이라는 게 부채랑 그리고 자본이 같이 느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늘면 빚이 늘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밖에 없을 때 빚이 10만 원이면 1억 원 갖고 있으면 빚이 100만 원 돼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빚이 100만 원이라 해가지고 문제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빚은 이 빚 자체의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빚과 함께 나머지 자산들이 어떻게 증가하느냐. 그 자산이 충분히 증가한다면 아까 뭐 전체 전 세계 빚이 4경이랬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뭐 성장률이 한 10% 정도 돼서 자산이 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나라 지금 데이터를 봐도 전체 국가적인 빚도 늘고 있습니다만 GDP도 확장이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성장보다도 빠른 빚이 증가를 했었을 때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장력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빚 때문에 이제 억지로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건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빚에도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 빚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거시경제로 보면 아까 말씀 가계부채가 있잖아요. 하나는 정부 부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 빚을 누가 지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를 보면 이 세 주류, 그러니까 주체, 가계, 정부, 기업 중에 어디선가 한 군데는 빚을 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국가 부채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데이터로 보면 한국 국가 부채는 높은 편이 아닙니다. 한국은 국가 부채 어디가 가장 크냐면 가계 부채가 가장 크죠. GDP 대비 100%가 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GDP가 1700조라면 1700조에 GDP 100%면 1700조의 빚이 있다거든요. 이게 우리는 가계 부채입니다. 한국은 이게 너무 높습니다. 전 세계 1, 2거든요. 국가 부채는 우리가 GDP 대비 한 50%거든요. 그러면 1700조 우리가 GDP라면 한 800조 정도가 국가 부채라는 뜻이가 되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딱 보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가 높아요.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00%로 가고 가계 부채는 한 80%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빚을 가계가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기가 왔었을 때 어디가 위험하냐? 국가 부채는 좀 버틸 수가 있어요. 정부가 내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계부채는 내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오면 가계는 답이 없어요. 은행에서 금리 올렸으니까 빨리 더 상환해달라, 이자빚 달라 하면 가계는 내야 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부는 홀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의 중요도를 보면 정부랑 가계로 보면 민감도는 가계가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이제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채가 적다, 그런데 가계 부채가 크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최근에 가계 부채가 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와서 금리 정책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부동산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채 문제는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그 부채 이야기 하니까 제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맞습니다. 국가는 어떻게 홀딩을 하거나 뭐 한도를 늘리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가게는 그게 안 되죠. 네. 만약에 안 되면 바로 그냥 순간 책임져야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반대매매 당하고 부동산은 바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가계부채 100%가 진짜 심각한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한 작품마다 경제 이론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독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경제 이론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경제의 이론은 한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 경제를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경제 이론이 있다고 이것을 내가 외워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제 이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태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경제 용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우리가 그 실생활을 하면서 혹은 이제 거래라는 걸 하면서 나왔던 행동을 하나의 용어로 묶고 이걸 증명을 하면 경제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사람이 있고 거래가 있고 경제학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이론이 있고 그 뒤에 나를 어떻게 적응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은 그러다 보니까 결코 한 개 이론이 있지 않아요. 경제학은 항상 두 개의 이론이 존재합니다. 낙수 효과가 있으면 분수 효과가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이 있으면 롱테일 법칙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스갯소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자연과학에서는 어떤 하나의 법칙이 나옵니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다른 게 나옵니다. 얘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둘 다 노벨상을 인정을 합니다만 앞에 나왔던 이론은 폐기가 됩니다. 예컨대
어떤 원소의 가장 작은 것은 원자라고 생각했는데 30년 뒤에 전자현미경이 발전돼서 쿼크라고 하면 이제 가장 작은 부분은 쿼크라고 하는 거죠. 원자는 파괴가 됩니다. 근데 경제학은 하나의 이론이 나왔어요. 증명을 했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30년이 지나서 이거랑 완전 다른 경제학 이론이 나옵니다. 여기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두 중에 한 개를 폐기해야 되느냐? 폐기가 안 됩니다. 둘 다 인정이 됩니다. 이게 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이론을 억지로 외우려 하시지 마시라. 그리고 경제학 이론은 항상 두 가지가 있다. 그 왜냐하면 나의 경제학과 당신의 경제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득을 보면 내가 기업에 회사를 다닌다. 내가 받는 연봉은 나의 소득이 되잖아요. 기업은 비용이 됩니다. 한쪽은 소득이고 한쪽은 비용이에요.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는 소득을 더 받는 게 좋겠죠. 이걸 위해서 노력합니다. 추정을 하게 되는 거고 기업은 안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경제학과 노동자의 경제학은 다른 거죠. 이 중에 하나가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부자의 경제학과 가난한 사람의 경제학은 다릅니다. 당연히 내가 부자면 세금 적게 내고 싶어 하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누군가가 많이 내야 내 소득이 또 늘어납니다. 왜? 정부에서 받으니까. 그러면 부자의 경제학과 빈자의 경제학은 다를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맞다라고 우길 필요도 없고 틀렸다라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경제학 이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경제학을 외우는 게 아니다. 그리고 경제학은 한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학을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OTT 이런 걸 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알고 있으면 그리고 또 상대 이론을 알고 있으면 내가 반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야 이론이 맞아 내 말이 맞아 근데 낙수 이론이 맞아 이게 정상이야 그렇게 하면 아닌데요 분수 이론도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방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알아야 상대방과 대결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알아야 투자의 다양한 요소들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낙수 효과가 필요한 시점이야. 지금은 분수 효과가 필요한 시점이야. 이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어떤 거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내가 이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울라 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 책의 경우도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당위전 같은 책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무조건 밑줄짝 경제학 용어 파레토 법칙 뭐라고 한다 이게 아니라 읽다 보니까 이런 게 파레토 법칙이구나. 이것을 쉽게 이해하고 그럼 내가 평소에 하는 것들인데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와, 기자님 오늘 경제에 대한 이야기 또 많이 정말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경제 전문가가 되셨는지 동기부여 자기개발 관점에서 살아오신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참 이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간지럽나요? 네, 나쁘긴 한데 네. 일단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전공이 공학이었거든요. 공학인데 어느 날 기자가 하고 싶었었고, 네. 예, 특히 기자보다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컨텐츠를 만들려면 항상 취재가 필요하잖아요. 그 취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기자였었고 공대에 있었습니다만 기자가 되고 싶어서 학교 다닐 때 한 8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기자가 됐는데 지금 제가 돌아와서 생각하면 제가 하고 싶어한 일들을 빨리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노력을 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일단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책을 몇 권 냈는데 그것도 뭐냐면 저한테는 이 경제 관련된 글을 쓰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교류하고 하는 게 어떤 저의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일종의 저희 취미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경제에서 얘기하고 논하고 이런 부분들이 즐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를 또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OTT로 만드는 읽는 경제학 책을 낼 수 있는 것도 즐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즐기는 영화를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잘하는 경제학과 접목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 과정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어떤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하기 싫지만 지켜야 되는 그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빨리 발견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면서 오다 보니까 어떤 다양한 컨텐츠도 만들어내고 그 일이 힘들지 않는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쉽지는 않으나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돈이고 승진이고 어떤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 혹은 이제 중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 많이 만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 반드시 찾아라. 세상을 사면 뭐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점짜리 세상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50점이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가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50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성공하면 저는 100점짜리 인생이라고 보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나 하지만 어떤 일에서 성공을 하면 저는 50점짜리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하면 저는 그건 또 50점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으나 기왕이면 어쨌든 자기가 오래 할 수 있는 일, 그 확실한 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일단 그 일을 한번 찾을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보시라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일단 많이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정말 그 나머지 부분들은 좀 부가적인 것 같아요. 정말 그 플러스 인생, 내가 일을 해서 들어오는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플러스 알파로 좀 되는 것 같고, 확실히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과도 나타나요. 그 부분에서. 네. 네, 좋은 이야기 몇 가지 해주셨는데 즐기는 자를 아무도 이길 수 없죠. 내가 억지로 하는 것하고 즐기면서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일이 생업과 연결되는 경우가 사실 정말 없습니다. 네. 대학 같은 경우만 해도 내 전공, 내가 전공이 예를 들어서 물론 점수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내가 그 좋아하는 일을 이제 하고 싶어서 전공을 선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공대로 직업이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20%, 맞습니다.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님에게 투자란 무엇인가요? 지금은 생활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경제부 기자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많은데 투자는 안 하더라도 작게는 투자를 좀 많이 해놨거든요. 그 이유가 기자 입장으로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제 현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구나. 이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가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궁금한 투자는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는 그게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역시 우리가 투자에 따른 이제 성과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어쨌든 여윳돈으로 주로 저는 투자를 하는 방식이니까 약간의 또 용돈이 되어가는 부분들, 그것도 또 저는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라는 게 사람마다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얘기는 이제 할 수는 없죠. 어떤 분들은 뭐 전업 투자자,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단타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또 투자하는 방법도 뭐 그런 어떤 가치주에 투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테마주에 투자하기도 하고, 특히 저 정치 테마주 이런 데도 아주 빠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도는 없습니다. 근데 자신한테 맞는 투자 생활을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제 입장으로서는 저는 어쨌든 경제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기자이기 때문에 또 제가 또 무리하게 또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주 큰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는 또 이해상충에 또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결코 이제 그렇게 가지 않게, 그래서 정말 용돈 수준으로 이제 벗어나지 않지만 하지만 또 남들이 하는 투자 따라가면서 이제 즐기고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생활과 가까운 게 저한테는 일단 투자입니다. 맞습니다. 투자에 대한 생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들 투자입니다. 내 시간에도 투자하는 거, 맞습니다. 내 돈도 투자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당연히 생활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투자의 목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특히 목표를 설정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나는 돈을 모으기 시작할 거야 하면 뭐 전셋집을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산다든지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투자의 목적을 분명히 꼭 갖고 시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끝없이 물론 모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일정량 이제 차면 이제 또 딱 이제 그 수익을 보고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투자의 목적이 정말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투자의 이런 목적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더 부탁드립니다. 네,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이제 과욕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투자의 세계는 돈 넣고 돈 먹기죠.
그리고 어떤 분이 번다는 얘기는 어떤 분은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종목에서 100만 원 땄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100만 원 잃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모두가 다 윈윈하는 그 게임은 잘 없습니다. 그 말은 나도 잃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사실 어떤 분들한테 아예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적금 넣고 이게 더 훨씬 지나보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들 뭐 이렇게 투자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그거 나는 투자 필요 없어. 연금 따박따박 넣고 높은 수익률 있는 그냥 적금 상품에 넣는 분, 이분들도 투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뭐 자산 투자도 종목들이 많은데 내가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라는 분, 이런 분들은 적금이라든가 고수익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이런 상품에 넣는 분도 투자인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주식 중에서도 아주 뭐 고위험 투자 혹은 뭐 ETF라든가 이런 것도 뭐 또 하시는 분은 또 그 나름대로 저는 투자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만 투자는 역시 내가 투자에 매몰이 돼서 거기에 투자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정말 100% 생활이 피폐해집니다. 그 부분은 결코 이제 잊지 않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투자는 생활인데 우리가 이 투자의 노예가 되면 생활이 불가능해지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지 않게 컨트롤을 잘 할 수 있게 일상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 네, 기자님 오늘 그 이제 인터뷰 다 끝났는데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경제 관련된 이야기 계속 제가 또 질문지 보내드리고 가끔씩 인터뷰해도 괜찮을지.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